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여부가 이제 몇 시간 뒤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 유례없는 사유로 구속 취소가 결정돼 풀려난 지 약 넉 달 만인데요. 이제 공이 다시 법원으로 넘어간 가운데 현재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으로 가보겠습니다. 송정훈 기자, 심사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오늘 낮 2시 22분부터 진행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5시간 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첫 구속영장 심사 때의 4시간 50분을 이미 넘어선 겁니다. 현재 실질심사는 저녁 식사 때문에 잠시 휴정된 상태인데요. 신문은 잠시 후인 8시쯤부터 재개될 걸로 보입니다. 심사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은 2시 10분쯤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나 특검 조사에 출석할 때 주로 입었던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 차림이었습니다. 취재진이 석방 넉 달 만에 다시 구속기로에 놓인 심경, 또 체포 저지를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 등을 물었지만 이번에도 아무런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중앙지법 내부는 종일 삼엄한 분위기였습니다.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된 서울 서부지법에서 유례없는 폭동 사태가 벌어졌던 만큼 법원이 청사 방호에 각별히 신경을 쓴 모습인데요. 외곽 출입문에서부터 보안 검색이 강화됐고 건물 내부 출입문도 대부분 통제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있었던 다른 날들과 비교해도 확연히 많은 경찰이 배치돼 청사 안팎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영장심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거쳐갔던 321호 법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 측은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할 가능성이 높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는데요. 이에 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심사를 마치는 대로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되는데 구속 여부는 밤사이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가 윤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 특검은 오늘 검사 10명을 투입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지지자 결집에 몰두했던 첫 구속대와는 달리 방어에만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핵심 쟁점들을 윤상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1월 서부지법 구속영장 실질심사,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정당성을 공격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이것을 내란죄의 프레임으로 수사한다는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런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특검이 여전히 무리하게 영장 청구했다고 생각하세요? 이 같은 침묵엔 이번엔 법률로 명확히 수사 대상이 규정돼 있는 데다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서부지법 폭동을 상기시키며 향후에도 지지자들을 동원한 집단 범행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178쪽 분량의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들에 대해 법치주의와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재구속을 가를 핵심 쟁점은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동석했는지 여부에 따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나 강희구 전 부속실장의 진술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속되지 않으면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공범들을 회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게다가 사후 부서 폐기, 외신 상대 허위 공보, 비화폰 삭제 등 현재 적용된 혐의들 자체가
증거 인멸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회유는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는 만큼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실제 달라졌는지, 달라졌다면 어떤 계기가 영향을 줬는지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특히 체포 저지 혐의에 대해 공수처 수사권과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모두 잘못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를 근거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사법 시스템과 수사, 재판을 보이콧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지난 3월 8일 재판부가 놀라운 사유를 들며 구속 취소를 결정하고 검찰이 즉시 항고까지 포기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넉 달 넘게 구치소 밖을 활보했습니다. 지시에 따른 부하들은 모두 구속 상태인데도 정작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에겐 아무런 제약이 없었던 건데요. 윤 전 대통령의 지난 4개월을 이준범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구치소 밖으로 향하던 경호 차량이 갑자기 멈추더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립니다. 환한 미소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주먹까지 쥐어 보였습니다. 체포 52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은 관저로 돌아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에 직접 신문까지 진행한 지귀현 판사는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즉시 항고도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을 곧바로 구치소에서 풀어줬습니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구속 취소가 곧 면죄부인 것처럼 행동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의 당당한 태도에 시민들은 다시 분노했습니다. 나와서 손을 흔들고 무슨 레드카펫처럼 걸어가는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예 어저께는 못 켰어요. 너무 화가 나서. 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당시 여권 인사들을 관저로 불러 정치적 메시지를 전하며 지지층 결집에만 몰두했고 나는 괜찮다. 오로지 국민과 나라만 생각하겠다고 하면서 아주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극우 세력들은 구속 취소에 고무돼 탄핵이 인용되면 내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회 분열과 혼란을 조장했습니다. 만약에 살아오지 아니하면 이거는 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파면된 이후엔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경찰청만 빼고 곳곳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부정선거 영화 관람, 한강공원 반려견 산책, 반팔 반바지 차림으로 동네 상가 방문. 심지어 자신의 내란으로 촉발된 대통령 선거 당일엔 투표하러 나간다며 일정을 미리 알리기까지 했습니다. 사전 투표가 자유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 없으십니까? 사과 한마디, 유감 표명 하나 없이 당당하기만 했던 윤 전 대통령의 지난 넉 달간 공개 행보는 이제 오늘 중단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구속 기로에 선 날이지만 오늘 윤 전 대통령을 보러 나온 지지자들은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극우 유튜버들의 기세도 예전 같지 않은데요. 이동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앞. 윤 전 대통령이 탄 검은색 승합차가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들이 그의 이름을 연호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법 앞에도 손팻말을 든 지지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찌는 듯한 날씨에도 영장 기각 4글자를 목청껏 외친 사람들. 그러나 2,000명이 모일 거라던 신고와 달리 집결한 인원은 수백 명에 불과했습니다. 마련된 수백 개의 의자들 사이엔 듬성듬성 빈자리들이 보입니다. 올해 1월 윤 전 대통령의 첫 영장 심사 때 수만 명이 모였던 것과 비교해보면 크게 줄어든 겁니다. 망상적 주장과 선동을 일삼았던 극우 유튜버들의 기세도 한풀 꺾였습니다. 지난 1월 체포된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로 가는 건 막아야 한다고 지지자들을 불러 모은 극우 유튜버. 국민들이 지금 과천에 몰려갖고 이게 이제 시작일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 하는 이 거센 이 분노의 불길은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이제는 질서도 지키고 폭력 사태도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장에 가서 질서를 지키고 폭력 사태는 없게 만들고 대신에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윤석열 외칠 때 윤석열 대통령도 자신감을 갖게 되고
최근의 상황이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겪는 시련이라며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주장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혹독한 시련이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기의 존재감을 조금 확인하고자 지금 이렇게 정치 보복을 과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영장 기각을 확신했던 이전과 달리 이제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염려된다는 발언도 등장했습니다. 좌파 쪽 내지 민주당 쪽 패널들 같은 경우에는 영장 100% 발부된다라고 하면서 근거를 드는 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형평성. 사실 그 부분은 저도 상당 부분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 때 지지자들의 과격 행동을 준동할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지지와 옹호를 목적으로 폭도로서 법원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지금 이제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몇 시간 안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윤 전 대통령. 오늘 법원으로 가면서는 평소와 달리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자, 이제 곧 법원에서 신문이 끝나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대기실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즉시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게 되고 기각되면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자, 서울구치소 연결합니다. 박솔립 기자, 먼저 현재 상황부터 전해주십시오. 네, 윤 전 대통령은 신문을 마치는 대로 이곳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게 됩니다. 4.5m 높이의 담장이 둘러쳐져 있는 보안구역 안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머물게 되는데요. 다른 수용자들이 수감된 공간과 분리된 단층짜리 건물로 20제곱미터 규모로 만든 공간입니다. 안에는 천장용 에어컨이 있어 냉방이 됩니다. TV로는 지상파 4개 채널이 시청 가능한데 유튜브는 볼 수 없습니다. 소파와 침구류, 탁자 등이 비치돼 있고 화장실은 반투명 가림막이 있어 CCTV로 내부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발부된다면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을 때처럼 즉각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옷을 모두 벗은 뒤 가운만 걸친 채 정밀 신체 검사를 받고요. 첫 구속 당시에는 수영 번호가 10번이었는데 새로운 번호가 적힌 수영복을 입고 머그샷 촬영과 지문 채취를 거쳐야 합니다. 이후 10제곱미터 규모의 독방을 배정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속 즉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업무는 중단되고 전담 교도관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장 20일간 구금된 채 수사를 받게 됩니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특검의 석방지휘서가 구치소에 오는 대로 즉시 석방됩니다. 자, 오늘 법원 앞엔 당초 예고보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적어 보였는데 구치소 앞에는 지지자들이 좀 많이 모였습니까? 아직 윤 전 대통령이 도착하지 않아 한산한 모습입니다. 10명 정도의 지지자들이 모여 구속영장 기각을 외치고 있는데요. 서울구치소 정문 근처에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현수막도 여러 개 걸려 있습니다. 경찰은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해 기동대 6개 중대, 360여 명을 배치하는 등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서울 서부지법 폭동과 유사한 불법 행위가 보일 경우 캡사이신 분사기 등을 사용해 현장에서 검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 앞에서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윤 전 대통령 처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 씨가 특검 수사 시작 직전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업체가 대기업들로부터 180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업체를 수사하기 위해 특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렌터카 업체인 IMS 모빌리티입니다. 이 업체는 윤석열 정부이던 2023년 6월 카카오 모빌리티와 HS 효성그룹 계열사 등으로부터 180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한국증권금융과 키움증권 등 투자 금융기관들도 나서서 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업체는 자본 잠식 상태였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은 대기업들이 부실기업에 투자한 배경에 김건희 여사가 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 씨가 이 업체 설립에 관여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2010년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과정에서 김 여사와 친분을 쌓았고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지시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특검팀은 이 의혹을 이른바 집사 게이트라고 명명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내사 진행 중에 김 씨가 가족들과 함께 해외로 나간 뒤 돌아오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신속한 수사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최근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특검팀은 김 씨를 출국 금지했고 여권 무효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IMS 모빌리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특검팀은 특검 수사 대상이 맞다며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건희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한 의혹 사건, 또 제16호에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운영했던 회사인 코바나 컨텐츠 관련 전시에 기업들이 뇌물성 협찬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최근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는데요. 통일교가 소위 윤핵관을 동원해 경찰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범죄 첩보를 다루는 경찰 내부망을 특검이 집중적으로 살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지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통일교 간부들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600억 원어치 도박을 했다는 원정 도박 첩보를 지난 2022년 경찰이 입수했습니다. 당시 춘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정보원인 통일교 전 교인에게 연락해 경찰이 곧 수사할 거라고 말합니다. 지방청에다가도 저희가 보고를 했어요. 지방청에서 본청에다 보고는 다 해놨고 아마 수사부서에서 이제 곧 연락이 갈 겁니다. 하지만 이후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이른바 윤핵관의 도움을 받아 경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 씨는 건진법사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용 샤넬백과 다이아 목걸이를 전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1시간 녹대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어제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 춘천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MBC 취재 결과 특검은 경찰이 첩보와 수사 정보를 다루는 내부용 정보 포털을 집중적으로 열람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보 포털은 중요 첩보들이 기록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팀 배당도 이뤄집니다. 특검은 실제로 통일교 첩보가 포털에 기록됐는지 여부와 보고 경로 등을 확인해 수사가 무마됐는지 여부를 살펴본다는 방침입니다. 또 경찰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통일교와 윤 전 대통령 부부 간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내란 사태 당시 내려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해임됐습니다. 관련해서 내란 특검팀이 홍 전 차장을 불러 사직 경위 등을 조사했는데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직권 남용 혐의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승훈 기자입니다. 12.3 내란 사태 당시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을 체포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그래서 알겠다고 일단 12월 6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증언하자마자 얼마 안 돼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홍 전 차장은 자신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해임이 됐다고 주장했고, 당시 조태용 국정원장은 비상계엄 다음 날 홍 전 차장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의 통화를 권유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해임을 건의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오늘 내란 특검은 홍 전 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폭로와 해임 과정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사직을 강요한 것으로 의심되는 조 전 국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밝히기 위한 참고인 조사로 보입니다. 조 전 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닌데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문제 국무회의에 배석했습니다. 계엄령 선포 이후 열린 국정원 회의에선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조 전 원장에게 보고했다고 했지만 조 전 원장은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해왔습니다.
방금 대통령으로 전화받고 방첩사령부도 전화받은 내용을 11시 6분에 알고 있는데 11시 30분에 정무집계회 때 바로 제 앞에 앉아 계셨거든요. 그거 어떻게 말씀 안 드릴 수가 있습니까? 저한테 보고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 명예를 걸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특검은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내란 방조 혐의 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조태용 전 국정원장 출석 조사도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구속의 갈림길에 서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주요 사건을 수사할 때마다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는데요. 윤석열 검사의 기준으로 보면 이번 영장 청구가 무리한 것인지 팩트체크 알고 보니에서 손구민 기자가 따져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한 다음 해인 2018년 군 대선 개입 수사 은폐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자 중앙지검은 강도 높은 비판 메시지를 냈습니다. 영장 판사의 결정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사안의 진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중앙지검장 시절 이처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10번 넘게 공개 비판 입장문을 냈을 정도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정원 정치 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선 사건 관계인이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과잉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작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수사 과정에서 숨지는 건 당사자의 탓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수사 과정의 자살은 수사하는 사람들이 세게 추궁하고 막 증거 수집도 막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진행되는 것 말고도 또 내가 무슨 뭐 걸릴 게 있나 하는 불안감에 초조하고 이러다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것이지.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첫 조사 후 8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무리하게 서둘러 영장을 청구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이던 당시 이른바 다스 실소유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첫 조사 5일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또 사법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닷새 사이에 3차례씩 조사를 받았고 첫 조사 기준으론 7일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영장을 청구한 건 아니지만 수사를 주도했었던 국정농단 사건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첫 조사 뒤 6일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특검 수사에 대해 범죄가 성립도 안 된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영장 청구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명박, 양승태, 박근혜 세 사람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건 마찬가지였지만 모두 영장이 청구됐고 예외 없이 구속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첫 내란 사건 재판 당시 수사 기록이 7만 쪽이라 정리도 안 되는데 이래가지고 재판이 되겠느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공소 유지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의 수사 기록은 8만 쪽, 박근혜 전 대통령은 12만 쪽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손구민입니다. 올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극우단체들과 함께 한남동 관저 앞으로 몰려갔던 국민의힘 의원 45명. 기억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들 역시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천 개입 문제로 압수수색을 당한 윤상현 의원 외에도 수사를 받을 의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상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1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되던 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최근 압수수색을 당한 윤상현 의원과 출국 금지된 김선교 의원,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던 나경원 의원은 물론 현재 원내대표인 송원석 의원도 있었습니다. 불법적인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해서는 단호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막아섰던 의원들은 6개월이 지난 오늘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도 법원 앞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신들을 향해 조여오는 특검의 수사망에 머리를 맞대야 했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이라든지 출국 금지라든지 정치 특검의 부당한 야당 탄압, 정치 보복에 대해서 우리 당 모든 의원들이 행동을 함께하도록 제안을 드리고, 하지만 국민의힘 안에서조차 관저 앞에 몰려갔던 45명의 의원들이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내란 특검이 지금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를 수도 있는 인물입니다. 청산의 대상은 45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도 특검 수사로 고구마 줄기처럼 혐의가 나와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인 게 밝혀질 것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통화한 추경호, 나경원 의원, 윤석열 체포를 막겠다며 관저로 달려간 의원들 줄줄이 포토존에 설 것입니다. 민주당도 왜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당이 운영됐는지부터 자성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통째로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보신 것처럼 특검의 수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넘어 국민의힘 의원들로 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모두 통과시키겠다며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에 계엄 해제 의결이 시급했던 지난해 12월 3일 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은 소속 의원들을 국회 본청이 아닌 당사로 모이라고 지시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계엄 해제 의결에 불참했고, 밖에 당사에 있는 우리 의원들과 계속 소통하고 우리 의원들의 입장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추 의원은 내란 방조 의혹으로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돼 압수수색을 받은 윤상현 의원은 물론 윤영선이 그냥 사선위원에다가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는데 좀 해주지 뭘 그러냐. 내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받는 김선교 의원까지 특검의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이제 관심은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로 쏠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3년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압박하기 위해 불체포 특권 포기 각서를 썼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면서 이 서약서에 서명한 일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께 드린 이 약속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도 특검의 수사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장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에 진행된 윤상현 의원의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잉한 그리고 과도한 조치라는. 민주당에 이어 조국 혁신당도 체포 동의안 가결 의사를 밝힌 가운데 특검의 수사가 누구에게까지 확대될지를 두고 국민의힘의 위기감이 점차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윗선의 지시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정훈 대령에 대해 특검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것이 정당했다는 건데요. 이제는 최상병 순직 사건 기록 이첩을 막아선 이른바 VIP 경로설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윗선 수사에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직 해병 특검이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박 대령이 최상병 순직 사건 조사 기록을 경찰에 넘긴 건 적법한 행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정훈 대령에 대해 항명죄 등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별검사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절차가 종료되면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마침내 부당한 지시 거부가 법적으로도 정당했다는 판단을 받게 된 겁니다. 재작년 최상병 순직 사건의 초동 수사를 지휘한 박 대령은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의 결재까지 받은 수사 기록을 돌연 경찰에 보내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오자
이를 거부했다가 오히려 항명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절차대로 법대로 규정대로 진행되면 될 일입니다. 한 사람의 경로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박대령의 무죄 확정에 따라 윗선 지시의 위법성이 좀 더 선명해지면서 이른바 VIP 경로설 등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의 수사는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모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상병 사건 처리를 보고받고 경로했다고 알려진 대통령실 회의 참석자인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인 조태용 전 안보실장,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은 물론 대통령실과의 통화 뒤 이첩 보류를 지시한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한 조사도 줄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 특검은 군검찰의 박대령 수사와 기소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못 박으며 표적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군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예고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을 집단 항명 수괴라는 혐의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를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했던 국방부 검찰단의 책임자인 김동혁 단장에 대해 국방부는 특검의 요청에 따라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김종혁 한국교회 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용훈 한국천주교 주교회 의장 등 국내 7개 종교 지도자 등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각별한 관심으로 우리 사회가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고 손잡고 사는 포용적인 세상이 될 수 있게 큰 역할을 기대한다며 종교계 지도자들에게 사회 통합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다음 주부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정치적인 발언을 거듭해온 이 위원장이 비공개 회의 내용을 본인 정치에 활용한다는 판단에 대통령실이 회의 배제를 결정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이 국무회의 배석자 명단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 신분인 이 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정치적인 입장을 계속 표명하고 자신의 SNS에 정치적 견해를 올리는 등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의 이른바 자기 정치도 배제 근거로 들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건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입니다. 지난 정부에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여권과 줄곧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그제 국회 과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선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송 3법과 관련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 아니라고 팩트체크 당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선 회의가 끝나갈 무렵 할 말이 있다며 강변하다. 이 대통령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를 개인 정치에 왜곡해선 안 된다며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미 감사원으로부터 유튜브 등 SNS에서 정치 편향적 발언을 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어겼다며 주의 조치를 받은 상태였는데도 이 위원장이 오늘 아침 또다시 개인 SNS에 글을 올리자 대통령실이 회의 배제를 결정한 겁니다. 의장인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무위원이 아닌 주요 공직자를 부를 수 있고 필요 없으면 부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신속히 수사하라 촉구했고 수사당국은 더 이상 자고 우면하지 말고 이진숙 위원장의 위법 행위를 엄단에 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비판을 왜곡으로 몰아세운다며 반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돼 아쉽다면서도 임기는 내년까지라며 사퇴 요구에는 응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흘째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온 지역들에서도 무더운 날씨는 이어졌는데요. 자, 현재 상황은 어떤지 도심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고병찬 기자, 지금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조금 전 해가 졌는데도 낮 동안 달궈진 공기가 식을 줄 모릅니다.
자동기상 관측 장비 기록을 보면 오늘 가장 더웠던 곳은 경기 파주로 38.8도였는데요. 서울은 어제 37.8도에 이어 오늘 낮 최고 36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낮 동안 서울 도심을 돌아다녀 보니 정말 찜통 같은 더위였습니다. 오늘 낮 2시 광화문 광장, 열화상 카메라로 비춰봤습니다. 달궈진 광장 바닥과 세종대왕상이 노랗게 나옵니다. 50도를 넘는 겁니다. 장시간 노출되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는 온도입니다. 광장 한가운데 있는 벤치입니다. 손을 가까이 대보기만 해도 이렇게 열기가 느껴지는데요. 온도계로 표면 온도를 재보니 64도에 이릅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날씨에 양산도 그늘도 소용없습니다. 도저히 안 돼서 선선풍기 사고 이렇게 우산, 양산 사고 했는데 또 갑자기 저녁에 비도 오고 하니까 날씨 더 습해지고 지금 특히 더 더운 것 같아요. 또 나오자마자 훅 엄청 더워요. 숨도 턱 막히는 느낌이고 약간 습하기도 해가지고 걸을 때 좀 물속을 걷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청계천물에 잠시 발이라도 담가보지만 더위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청계천에 노전교에서 나가는 순간 너무 덥지 않겠습니까? 나가기 싫어요. 한국을 찾은 관광객 가족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더위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Since we come from Germany, we are not used to this 70-80% humidity. It's very hot. It's very hot. It's too hot, actually.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폭염의 기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적어도 다음 주 초까지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폭염으로 인한 사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전철이 지연 운행되고 대형 상가 실외기 화재로 수백 명이 대피한 곳도 있습니다. 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용산역. 오늘 오후 2시 반쯤 동인천에서 용산 방향으로 향하던 급행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폭염으로 철로가 팽창할 가능성에 대비해 일부 구간에서 열차 속도를 줄여 운행하던 중 열차 한 대가 회차하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다음 동인천행 급행열차는 55분 차라고 급한 사람들은 다른 차를 타라고 안내 방송이 나오고 그냥 끊어지더라고요. 오후 2시 21분 용산역 도착 예정이던 열차가 오지 않으면서 시민들은 승강장에서 길게는 30분 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코레일 측은 선로 팽창이 우려돼 열차 속도를 늦추다 발생한 일이라면서 나머지 열차는 모두 정상 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 매뉴얼을 보면 철로 온도가 60도 이상이면 일반 열차는 시속 60km 이하로 서행해야 하고 64도를 넘기면 운행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번 폭염 여파로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은 건 오늘이 처음은 아닙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서울 경의중앙선 수색역 인근 철로가 미세하게 휘면서 40분간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현장 점검 결과 안전엔 이상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에는 광주에 있는 대형 상가 건물의 실외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400여 명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폭염에 달궈진 실외기가 화재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방화복을 입어야 하는 소방관들인데 여름철이 겨울보다 더 바쁘다고 합니다. 폭염과 사투를 벌이는 소방관들의 하루를 정한솔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8도에 육박한 어제 차량 화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1분 1초가) 아쉬운 순간 흔들리는 소방차 안에서 방화복을 껴입습니다. LPG 가스 차량이니까 접근할 때 좀 조심해야 돼요. 산소통에 호흡기까지 27kg짜리 장비를 착용하고 현장에 접근합니다. 먼저 도착한 대원들의 초동 조치로 불은 금방 잡혔습니다. 잠깐 나갔다 오셨는데도 땀범벅이 되셨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름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옷 자체도 너무 더우니까. 복귀하자마자 이번에는 벌집 신고입니다. 가까이 가지는 마시고요. 저희가 도착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여름에가 가장 많이 들어오니 많으면 하루에 20건 씻고 나가고. 동료의 도움을 받아 보호복을 입고
손목과 발목에 테이프를 칭칭 감습니다. 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온몸을 밀봉한 채 벌집 제거에 나섭니다. 입고 1분만, 딱 1분만 있더라도 온몸에 땀이 젖을 만큼 굉장히 덥고요. 방화복 상하이와 산소 마스크, 헬멧까지 소방관 장비를 직접 착용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방화복을 모두 착용해봤는데요. 산소통까지 합하면 20kg이 넘다 보니까 이렇게 걷는 것조차 버거울 지경이고요. 소매를 보시면 겨울 외투 수준으로 두껍습니다. 10분도 채 안 돼 벗었는데 땀이 줄줄 흐릅니다. 스키복 정도의 두께가 되는데 또 여름에는 거의 탈진이 올 정도로 많이 덥고 속옷까지 다 적을 정도로. 어제 하루 경기 남양주 소방서 한 곳의 출동 건수는 200건에 달했습니다. 작년 전국 출동 현황을 보면 7, 8월에 50여만 건으로 월 평균 40만 건을 크게 웃돕니다. 냉방기 화재도 잦고 온열 질환자나 순환 구조도 많아 여름이 겨울보다 바쁩니다. 소방관 폭염 대책으로 냉방시설과 제빙기 등을 갖춘 회복 지원 버스가 배치되지만 모든 현장에 다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 소방관으로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명을 갖고 하는 거죠.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한여름 논밭에서 일하던 고령자들이 숨지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2명이 사망했는데요. 지자체에선 드론까지 띄워서 노인들을 말리고 있습니다. 최기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어제 저녁, 서산이 한 논에서 80대 주민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밭일을 하러 나왔다 쓰러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낮 기온은 36.5도로 열사병으로 추정됐으나 최종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콩을 심어놨슈. 그게 여기를 맨다고 나오신 건지 이렇게 해서 오신다고 그런 것 같으네. 앞서 오후 1시 반쯤엔 공주시에서 논일을 하던 90대 농민도 열사병으로 숨졌습니다. 논밭에서 온열질환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지자체는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띄워 밭일 말리기에 나섰습니다. 밭 사이에 난 길을 걷는 농민이 포착되자 드론이 농민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농민이 밭으로 들어가기 위해 길가로 접근하자 드론이 확성기로 야외 작업을 자제할 것을 경고합니다. 특히 논밭에서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자가 논의 여러 곳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수확 시기를 놓치면 한 해 농사가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농민들은 폭염을 참아가며 논밭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할 수 없이 고추를 그때 수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더우면은 그러면 잠깐 집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래요.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온열질환 사망자의 65.5%는 60세 이상, 발생 장소도 논밭이 31.9%로 가장 많습니다. 보건당국은 폭염에 논밭 일을 해야 한다면 가급적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하고 물도 자주 마시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입니다. 올여름 온열 질환자 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하루에만 200명 넘게 발생했는데요. 불볕더위에 노출되면 우리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기는지 예방하는 방법은 없는지 재은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실내에 있을 때 제 피부 온도는 30도 정도인데요. 대낮 땡볕에 나가기만 해도 어떻게 바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후 2시 더위가 절정에 달한 서울 한낮 기온은 35도를 넘었습니다. 햇볕을 그대로 받은 정수리와 얼굴이 금세 달아오릅니다. 걸은 지 15분 정도 됐는데요. 얼굴이나 가방을 맨 쪽에 특히 땀이 많이 났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재봤더니요. 몸쪽은 40도, 정수리는 60도에 육박합니다. 외부 온도가 35도 넘게 올라갔을 때 우리 몸은 땀을 낸 뒤 증발시키면서 체온을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습도가 높으면 이런 식의 체온 조절이 어려워져 온열 질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땀 다 나지 않아요? 나만 땀 나나? 이거 주민센터에서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5분? 그 정도 될걸요? 아, 내가 엄청 더워 보이는구나. 올 들어 어제까지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1,228명. 이 가운데 사망자도 8명이나 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2.5배에 달합니다. 노화로 인해 더위로 인한 체온 상승과 탈수 증상이 있어도 잘 못 느끼는 고령층이 온열 질환에 더 취약합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서울의 경우 온열 질환자의 70%가 야외에서 운동이나 여가 활동을 하다 발생했는데 30, 40대가 65세 이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어지러움 증상을 보이는 일사병은 시원한 곳에서 수분을 보충하면 회복되지만 체온이 40도 이상 오르는 열사병은 30분 이상 지속되면 장기가 손상되고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더우면 막 땀으로 배출을 하고 이렇게 체온이 조절이 돼야 되는데 이 과정이 막히는 거예요. 고열 상태가 돼서 중추신경계까지 영향을 주니까 뭐 호흡이라든지 맥박이라든지. 온열 질환을 예방하려면 폭염일 때는 야외 활동을 최소화하고 시원한 그늘에서 목이 안 말라도 20-30분마다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게 필요합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공개된 강요회의에서 한국을 겨냥하며 한 발언입니다.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100억 달러, 즉 13조 7천억 원을 내야 한다. 이 13조 7천억 원은 합의된 것보다 무려 9배를 더 내라는 건데요. 고도의 심리전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상호 관세를 편지로 통보하던 이 주둔비 분담금 요구는 리얼리티 쇼 같은 강요회의 생중계 방식을 택했습니다. 내용도 자극적이었습니다. We rebuilt South Korea, we stayed there. It's okay, we rebuilt it and we stayed there. And they pay us very little for the military. 한국을 재건해 줬는데 안보도 공짜라고 주장하며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 우리 돈 13조 7천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I said to South Korea as an example, you know, we give you free military essentially, very little. And I think you should pay us $10 billion a year. 이미 합의된 내년도 분담금 1조 5천억 원보다 무려 9배나 많은 돈을 내라는 건데 이는 주둔비 전체를 충당하고도 크게 남는 액수입니다. 우리나라 올해 국방 예산 61조 원과 비교해봐도 22%를 분담금으로 요구하는 셈입니다. 실현될 경우 단 한 푼 들이지 않고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걸 넘어 심지어 돈을 더 벌어가는 결과가 됩니다. 2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1.5배나 부풀리는 건 이런 무리한 청구서 계획과 무관치 않을 수 있습니다. We have 45,000 soldiers in South Korea. We have 45,000 soldiers. 본인은 원스톱 쇼핑이라고 표현하지만 불가능에 가까운 분담금을 내거는 진짜 이유는 그래서 통상 분야에서의 이 극대화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세는 물론 분담금 압박까지 가동해 농축산물과 비관세 장벽, 디지털 분야, 그리고 알래스카 에너지 개발과 조선까지 원하는 걸 최대한 다 얻어내려는 전략이란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분야를 양보해도 자동차와 철강 등의 품목 관세가 하락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상대를 최대치까지 몰아세운 트럼프의 벼랑 끝 전술에 우리의 전략적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해상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이 북한에 송환됐습니다. 북한은 유엔군 사령부를 통한 송환 연락에는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았지만 유엔사가 전달한 시간과 장소에 맞춰 경비정을 내려보냈습니다. 제한적이지만 우리 정부의 인도적 노력에 응답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신재용 기자입니다. 북한 주민 6명이 자신들의 목선을 타고 다시 북한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30, 40대 남성 어민인 이들은 지난 3월과 5월 각각 서해와 동해에서 표류하다 구조됐는데 초기부터 북한으로 귀환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들이 탄 목선은 오전 8시 56분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었고 9시 24분 북한 경비정과 견인용 어선을 만났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사전에 유엔군 사령부를 통한 연락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마중은 나온 셈입니다. 북한 경비정이 인계 지점에 나와 있었으며 북한 선박이 자력으로 귀환하였습니다. 송환에 넉 달 가까이 걸린 건 북한과의 직통 전화가 2년 넘게 끊어진 데다 유엔사 승인 등 절차적 문제가 겹쳐섭니다. 또 무엇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결정이 미뤄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적 차원에서 본인들 의사를 따라주는 게 좋지 않겠냐고 지시하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마중 나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연료와 비상식량까지 목선에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응답이 없던 북한은 유엔사가 전달한 날짜와 장소에 경비정을 대기시켰습니다. 소극적이지만 우리 정부의 접촉 시도에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신호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외형상 대화 접촉을 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남측이 대북 비적대 정책의 선제적 조치를 취하면은 북측도 적극적으로 화답한다는 간접적인 대남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대북 전단 살포 차단에 이은 인도적 송환으로 지난 정부에서 중단된 남북 대화를 조심스럽게 재개할 수 있을지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일단 대화가 시작되면 9.19 남북 군사합의를 복원해 긴장을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부터 남북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발전 설비 전문 공기업인 한전 KPS에서 또 산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과 3주 전에 한전 KPS의 재하청 업체 소속 김충현 씨가 대한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졌는데요. 이번에도 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주혁 노동전문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남 고흥군에서 연륙교로 이어진 섬. 거금도에 있는 한 발전소에서 감전 사고가 났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한전 KPS가 시공했고 12년째 위탁 운영 중인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들어오시면 안 돼요. 들어오시면 안 돼. 나가시라. 여기 사고 있었죠? 아니 없었어요. 사고는 뭐 무슨 사고예요. 여기 사고 있었으면 난리 나게요. 발전소 지점장도 사고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한전 KPS에서 사고 난 거 아니에요? 아니. 저희 잘 몰라요. 그때 119 혹시 신고하셨나요? 아니, 그거 모른다니까요. 119 신고 기록도 없고 이름도 나이도 모르는 피해자. 이틀간의 수소문 끝에 광주의 한 화상 전문 병원에서 55살 정모 씨를 찾았습니다. 한전 KPS에 고용된 9개월 계약직 노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사에서 연락 왔던데 저는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곤란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약직이잖아요, 일단은. 지난달 23일 오전 10시 40분 태양광 패널의 부품을 교체하다가 양팔에 강한 전류가 흘렀습니다. 법으로 규정된 절연 장갑은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머들판 있잖아요, 지금 머들판. 전류가 흘러가지고 그쪽에서 이렇게 흘러가지고 나오고 이쪽으로. 양팔과 어깨에 3도 중화상. 고압 전류가 관통하며 피부에 동전 크기 구멍까지 났습니다. 작업자 4명 가운데 전기 관련 자격증을 가진 건 한전 KPS 정규직 지점장이 유일했습니다. 본사 시키는 것만 해요. 시키는 것만. 계약직 할 일이 따로 있고 그쪽 직원들이 할 일이 따로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상황이 되고. 태안화력 사망사고 3주 만에 재발한 또 다른 산재 사고. 고 김충현 씨도 한전 KPS 재하청 업체의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위험은 비정규직에게 외주화되고 사고가 나면 원청은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 반복되는 죽음을 멈출 책임도 결국 그 원청, 한전 KPS에게 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폭염으로 숨막히는 더운 날씨지만 내년 3월 겨울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은 훈련에 한창입니다. 그런데 최근 장애인 스노보드 국가대표 선수들이 대표팀 감독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했습니다. 전지훈련 때 스노보드 학원생들이 여러 차례 동행해 훈련에 피해를 봤다는 건데요. 학원 운영자가 감독의 아내라고 합니다. 제보는 MBC 이승지 기자입니다. 능숙하게 슬로프를 내려가는 장애인 스노보드 국가대표 선수. 내년 3월 이탈리아 동계 패럴림픽을 앞두고 훈련에 바쁠 때인데 동료들과 MBC를 찾았습니다. 감독 때문입니다. 같이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자기 돈벌이로만 생각하는구나. 2년 전 아르헨티나 전지훈련이 발단이었습니다. 스노보드 학원생 4명도 함께 갔는데 2명은 감독의 자녀였습니다. 학원 운영자는 감독 아내였습니다. 수강료가 수백만 원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지에서 이제 뭐 코치를 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막상 이제 직접 가서 보면은 뭐 그분이 이제 직접 다 지도를 하고 이제 이런 식의 훈련 동행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대표팀 감독이 학원 카톡방에서 학원생의 스키장 이동 일정과 복장을 챙기고
훈련 일정도 직접 촘촘하게 짜서 알려줬습니다. 감독은 학원 강사들을 대표팀 훈련 보조로 등록해 매달 100만 원이 넘는 수당도 챙겨줬습니다. 개중에는 대표팀 선수들이 이름도 모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실 고용된지도 몰랐어요. 그거나 일본식도 없고 막 그랬는데. 대표팀 선수들은 훈련장에 가고 싶어도 못 가거나 감독 없이 자율훈련을 할 때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감독이 학원생 출전 대회에 가거나 골프 친다고 자리를 비웠다는 겁니다. 감독의 막말도 잦았다고 했습니다. 외모적으로 지적을 하더라고요. 너 조상들을 잘 보면 섞여 있을 수도 있다. 감독은 아내 학원이라 훈련 일정 짜는 정도의 조언을 한 것이지 대가로 학원에서 돈을 받은 적 없고 훈련장만 같았을 뿐 훈련도 다 따로 하고 자리를 비운 건 훈련 시간이 아닐 때라 대표팀에 피해를 준 건 없다고 했습니다. 또 대표팀 훈련 보조를 구하기 힘들어 학원 강사들에게 부탁했다면서 훈련 보조 일은 제대로 했다고 답했습니다. 외모 발언도 비하 의도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선수와 감독을 분리 조치한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따라 감독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국민의힘이 안철수 의원이 사퇴한 지 이틀 만에 신임 혁신위원장 자리에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을 임명했습니다. 혁신이 파행 사태를 어떻게든 수습해보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정작 당 안팎에서는 혁신이 좌초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당 혁신위원장에서 갑자기 물러난 지 이틀 만인 오늘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새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안인데 그것을 만약에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지금 이미 쓰러져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표현이 맞는 거죠. 혁신의 주체는 당원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김용태 비대위가 끝내 추진하지 못한 전 당원 투표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안철수 의원의 사퇴 배경이 된 권성동, 권영세 의원 등 전 지도부에 대한 인적 쇄신에 대해선 모호한 답변만 내놨습니다. 특정인들에게 칼을 휘두를 권한을 우리 당원은 어떤 개인에게도 준 적이 없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특정 계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윤 위원장은 부친의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불거지자 대선 후보 경선에서 물러나면서 동시에 의원직도 내려놓은 바 있습니다. 이 시간부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습니다.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갑 지역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윤 위원장이 혁신에 적합한 인물이냐는 지적과 함께 당 안팎에선 벌써부터 혁신위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산 대상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혁신을 계속 좌초시키거나 아니면 공격하거나 할 텐데 혁신을 지금 출범한다고 한들 저는 국민들께서 와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국민의힘 혁신위가 이미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도 국민 기대에 못 미친다면 보여주기식 혁신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런던 올림픽 역도 동메달리스트 전상균의 딸이죠. 전희수 선수가 아시아 주니어 대회에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자 77kg급에 나선 18살 전희수. 출전 선수 13명 중 유일하게 인상에서 100kg 이상을 가뿐하게 들어올리며 첫 금메달을 확보합니다. 자신의 최고 기록인 105kg 경신은 아쉽게 실패했지만 그래도 미소를 잃지 않았는데요. 이어지는 용상, 1차 시기에 125kg을 들어 올리면서 용상과 합계해서 모두 1위를 확정했습니다. 용상에서도 개인 최고 기록에 도전했는데요. 이번에도 힘이 약간 부족했네요. 그래도 합계 기록에서 2위 선수를 12kg 차이로 여유롭게 따돌리면서 세계 주니어 선수권에서도 2년 연속 시상대에 올랐었는데요. 아시아 무대가 좁아 보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항상 어떤 경기든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후반기에 있을 시합들을 대비해서 열심히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승리 후 무릎을 꿇고 오열한 K리그 사령탑의 모습이 화제가 됐는데요. 임시로 팀을 맡았지만 뜨거운 열정으로 감동 축구를 준비한다는 충북 청주 최상영 감독 대행의 이야기를 박재용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K리그 청주와 이랜드의 경기.
청주의 동점골이 터지자 최상현 감독 대행이 어퍼컷을 날리며 환호하더니 기어이 역전에 성공하자 아이처럼 펄쩍 뛰며 기뻐합니다. 후반 추가 시간 갑자기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최 대행은 종료 휘슬이 울린 순간 그대로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냉철할 것만 같은 프로팀 사령탑의 이례적인 모습은 경기 후에도 화제가 됐습니다. 눈물이 나갖고 말을 잘 못하겠는데요. 연패가 길어졌는데 그 한이 좀 풀린 것 같아서 이제 조금 한번 보답했구나. 전임 감독이 성적 부진으로 사퇴하면서 갑자기 맡게 된 임시 감독. 4경기 만에 첫 승리에 터져나온 열정적인 세리머니는 팬들의 마음도 울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나온 간절한 몸짓엔 순탄하지 않던 축구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환경이 그냥 간절합니다. 뒷변하다가 환경미원도 좀 신청도 했었고요. K3를 창단하면서 플레임 코치를 제안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일상에서도 작전판을 항상 들고 다니고 선수들과 함께 뛴다는 마음으로 축구화를 신고 다니는 최대행. 새 감독이 선임되면서 이번 주말 경기를 끝으로 코치로 돌아가지만 지도자에겐 무한 열정이 필요하다는 철학으로 감동 축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정현 감독님을 되게 존경해요. 열정이 없으면 지도자는 곧 죽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눈물 나게 감동받을 수 있는 축구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MBC 뉴스 박지웅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우익수 이원석 선수의 호수비입니다. 펜스를 두려워하지 않고 몸을 날려 타구를 잡아냈네요.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사흘째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서울의 모습입니다. 도심 전체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붉게 표시되는데요. 시민들이 지나는 거리는 열기로 가득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수도권 지역은 사람 체온보다도 높은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내일도 동풍이 서쪽을 뜨겁게 달구며 찜통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과 청주는 열흘 넘게 열대야가 지속되겠고요. 한낮에도 서쪽 대부분 지역이 35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동풍이 유입되면서 서쪽을 중심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북쪽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잠시나마 열기를 식혀주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습해서 열대야는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 맑겠고요. 호남 서부를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이 25도, 안동 22도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35도, 광주도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고 하죠. 위임받은 권력을 멋대로 휘둘러 여기까지 온 장본인의 구속 여부가 몇 시간 뒤면 결정됩니다. 더 이상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다면 본격적인 단죄는 이제 시작일 겁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